네, 그래서 이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약이 들어가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 안락사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언제나 되게 뜨거운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의 안락사에 바뀌었네요. 여기가 반대고 여기 찬성이죠.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종교적 이유예요. 종교적 이유라는 거는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니면 대부분의 종교에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명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도 살아있는 것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생명은 무엇과도 못 바꾼다. 살라는 것은 신의 뜻이다. 삶과 죽음은 전부 신의 뜻이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죽음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 인간이었는데 깨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죽음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죽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죽음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 혹은 있는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음 원치 않을 수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모호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는 거죠. 가령 그 뇌사라는 것도 뇌파에 이게 없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 동안 없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 기준이 없다는 거죠. 요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뇌사를 뭐 며칠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아마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준도 결국은 의사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결정한 거지. 진짜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뇌사로 보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자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또 극한 쪽으로 가면은 뭐 독재 정권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고문, 치사, 고문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를 고문치사라고 하잖아요. 실수로 죽게 되는 거,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죽는 거. 이렇게 치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뭐 이제 뭐 위장을 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 하는 의견에는 뭐가 있냐면 암이나 신경통 같은 경우는 너무 극심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너무 심하면은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되면은 가족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 이제 제가 최근에 디스크 수술을 했잖아요.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등판이 있으면은 허리에 한 요만큼 정도를 찢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제 현미경이랑 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보험회사 다니시는데 이런 수술하는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로 큰 수술은 아니라고 알고 계시죠. 뭐 허리를 진짜 뭐 허리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뼈에다가 뭐 이걸 받고 이런 수술이 아니니까 큰 수술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수술을 할 때는 가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게 이제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이렇게 받고 와도 된다. 마음 편하게 가져도 된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셨대요.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수술 침대에 딱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그 가슴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새끼가 아프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저도 마음이 좀 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결국에는 이런 극심한 고통이라든지 이런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약간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각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가령 뭐 제가 그냥 다른 아주머니가 아픈 거하고 저희 어머니가 아픈 거하고 당연히 저희 어머니 아픈 게 더 저한테는 크게 다가올 것이고 그게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오겠죠. 근데 만약에 고칠 방도가 없어. 그리고 그냥 그 아픈 시간을 견디기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과연 가족으로서 견딜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문제로 과연 살아있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냥 살아남는다는 것. 연명치료를 하면서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심장만 뛰고 있어. 뇌파가 움직여.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제일 선한 상태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만이 뭐 다른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가치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급진적인 논의들을 살펴보면은 죽을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음,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 폴리아모리라고 하시나요? 폴리아모 요거가 이제 다자연애죠, 다자연애. 그래서 여자 한 명이고 남자 두 명이고 뭐 요렇게 돼 있는 가정 형태 뭐 요런 삶의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셋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애인이고 이렇게도 애인이야.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 남자끼리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애인, 이렇게 애인 이렇게 셋이 같이 살고 뭐 이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죠. 폴리아모리에 대한 기사도. 그래서 이런 다자연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저랑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살이라는 것이 자살이라는 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선택이다. 왜냐면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조금 논의를 더 넓혀서 이 안락사 쪽으로 오게 되면은 결국은 안락사를 이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생명이 되게 소중하고 살아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다. 여기서는 인간이라는 걸 규정하는 거는 죽을 수 있는 것도 죽음조차 선택할 수 있는 것.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숭고한 그런 거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숭고한 것이고 최고의 선택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이제 전쟁을 싫어했던 분이에요. 이 스콧 니어링이라는 분이 되게 오랫동안 사셨어요. 거의 100살 가까이, 딱 100살까지 사셨는데, 여기는 이제 아내분이시고요. 이분이 거의 99세가 되면서부터
나는 이제 오래 살았고 죽고 싶다. 이제 죽음을 선택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0세가 되는 해를 기점으로 음식을 끊어요. 단식해. 물도 끊어. 물도 안 먹어. 단수. 이렇게 하고서 가만히 누워서 본인의 죽음을 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내가 죽을 때 그 느낌은 평생 동안 한 번밖에 느낄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모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너무 싫다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이제 남긴 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 요망상이라는 그 내용의 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면은 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마지막 순간에 죽을 병에 걸리면 나는 죽음의 과정이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첫째, 나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 있길 바란다. 둘째, 나는 어떤 의사도 곁에 없길 바란다. 의학은 삶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죽음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 셋째, 가능하다면 나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무렵에 지붕이 없는 열린 곳에 있기를 바란다. 넷째, 나는 단식을 하다 죽고 싶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오면 나는 음식을 끊고 가능하면 마시는 것도 끊기를 바란다. 2번, 나는 죽음의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므로 어떤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도 필요 없다. 셋째, 나는 되도록 빠르고 조용하게 가고 싶다. 따라서 주사, 심장 충격, 강제급식, 산소 주입 또는 수혈을 바라지 않는다. 회한해졌거나 슬픔에 잠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리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과 행동의 조용함, 위험, 이해, 기쁨, 평화로움을 갖춰 죽음의 경험을 공유하기 바란다. 죽음은 광대한 경험의 영역이다. 나는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왔으므로 기쁘고 희망에 차서 간다. 죽음은 옮겨가거나 깨어나는 것이다. 모든 삶의 다른 국면처럼 어느 경우든 환영해야 한다. 4번. 장례 절차와 부수적인 일들.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떤 장이 없잖아 시체를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조언을 받거나 불러들여선 안 되며 어떤 식으로든 이들이 내 몸을 처리하는 데 관여해선 안 된다. 내가 죽은 뒤로는 빨리 내 친구들이 내 몸에 작업복을 입혀 침낭에 넣은 다음 소나무 판자로 만든 보통 나무 상자에 누이기를 바란다. 상자 안에 어떤 장식도 치장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옷을 입힌 몸은 내가 요금을 내고 회원이 된 화장터로 보내 조용히 화장되길 바란다. 어떤 장례식도 열려선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죽음과 재해 처분 사이에 언제 어떤 식으로든 설교사나 목사, 그 밖의 직업 종교인이 주관해선 안 된다. 화장이 끝난 뒤에 되도록 빨리 나의 아내 헬렌 니어링이 만약 헬렌이 나보다 먼저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누군가 다른 친구가 재를 거두어 스피릿만이 내려다 보이는 우리 땅의 나무 아래에 뿌려주길 바란다. 5번. 나는 마지막으로 맑은 의식으로 이 모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요청들이 내 뒤에 계속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중되기를 바란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되게 상세하게 쓰셨고 또 왜 이효리도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나는 죽음을 집에서 맞이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 거의 90% 가까이가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 그런 바람이 사실 딱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톨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호스피탈이랑 피스 뭐 이런 것들의 합성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 호스피스 병동이 뭐냐면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그곳에다가 모시고 거기서 이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이 절망감에 빠지는 절망을 맞닥뜨리는 일을 경험했을 때 5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부인, 분노, 거래, 우울, 수용 이렇게 5개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부인이죠. 아니야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이렇게 부인을 하고 두 번째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 단계에서 가족들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입니다. 거래는 뭐냐면 이 병만 낫는다면 내가 착한 사람으로서 살겠다. 누구를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고 내가 좀 더 기여하고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거래라고 하고요. 우울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분이 다운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를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거치면서 요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거를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수녀님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런 것들을 그 과정에 맞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도 아,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의 감정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면서 가족들 사이에 어떤 이런 헤어를 도와주시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끔 도와주시고 그런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잘 돌아가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1978년에 갈바니 병원, 강릉에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활동이 시작됐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존엄사법, 존엄하게 죽을 권리, 그다음에 웰다잉법, 잘 죽을 수 있는 법, 이 중에 뭐 같은 법이라고는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논의가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하는 유성호 교수님이 있어요. 서울대 그 교수님이신데 법의학자시고 법의학으로 여러 사건들 해결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연명치료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이 책에서는 그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닌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연명치료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그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하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앉혀놓고 뭐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너네 뭐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라. 뭐 이런 거를 그 유서로 남기는 거죠. 근데 이제 유서가 재밌는 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되게 길게 썼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되게 짧게 쓰신대요, 유서를. 어른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항상 그런 거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아 뭐 너네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재산 문제도 이야기하지만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지내라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나는 이제 연명치를 안 받을 거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탱고 음악을 틀어주고 상복 대신에 턱시도에 입고 자기도 이 뭐죠? 그 배로 만든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턱시도를 입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 장례식도 축제처럼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기뻐해 주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떠났구나 하는 것들을 축하해 주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유명하잖아요. 가나에서는 뭐 이렇게 빰빰빠밤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존엄하게 죽음을 누리고 이 죽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죽음 그러니까 영원한 단절이라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 크게 다가오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좋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죽음에 대한 논의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수업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